자, 오늘 4월 10일이고요. 오늘 진행할 스프링 내용은 쿠키하고 세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패키지 정보는 여기 study.spring.cookie 세션 요건데 요 정보를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 넣을 때는 고치질 않았네요. 그러니까 여기 파람스가 아니고 쿠키 세션이 들어가야 돼요. 프로젝트 만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 과정에서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 스프링 웹, 롬복 선택하는 것까지는 기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study.spring 하고서 버전 선택, 자바, 스프링, 그 다음에 쿠키 언더바 세션.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는 대문자 못 넣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뭐, 워파일 형식 17. 자,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 롬복, 그 다음에 스프링 웹. 이것까지 우리가 종전을 선택하던 거잖아요.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스프링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못해요. 이 스프링 세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따가 세션 쓰는 법을 좀 얘기한 다음에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끝난 다음에 써야 돼요. 이게 말이 세션이지, 그 SSO라고 해서 싱글 사인온이라고 하는 방식을 얘네가 라이브러리화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억울한데. 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거 일주일 걸려서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요 스프링 세션은 오늘 안 들어갑니다. 뭔지는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는 종전처럼 만드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 만들고 이제 쿠키 활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전체 코드는 다 넣어놨어요. 일단 실행하는 것부터 보자고요. 이전에 이미 우리가 쿠키라고 하는 거의 사용 방법을 봤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컨트롤러에 쿠키 컨트롤러라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세션 컨트롤러라고 만들어서 각각 이제 동작하는 거를 살펴볼 텐데, 일단 쿠키 컨트롤러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쿠키입니다. 자, 처음에는 저장되어 있는 쿠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쿠키 쪽에 보면은, 자, 요거는 지금 뭐지? 대시보드가, 스프링 대시보드가 만드는 거 같고 우리가 저장한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은, 이거 안만 저장했네. 자, 그럼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이렇게 그 값을 온전하게 얻을 수 있는데, 여기 저장된 쿠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뭔지, 이게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JSP하고 약간 차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건 저장할 때 인코딩해서 저장한다라는 거는 기억나죠. 그걸 이제 원본값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뭐 저장할 때 애시당초 영어로 저장하면은 상관이 없겠죠. 영어는 인코딩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영어 숫자는요. 그러니까 영어나 숫자 값으로 저장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한글 값으로 저장하면은, 한글 값으로 저장하면은 디코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한글 값은 저장할 생각을 하지를 마세요. 처음부터. 자, 그럼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 보자고요. 자, 먼저 쿠키라는 폴더 밑에 home.do라고 URL을 잡았어요. 그럼 주소 여기 위에 바로 보이죠?
쿠키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사족 다 빼고 일단은 뷰를 걸었습니다. 자, 여기 뷰 들어가 있는 경로 보시면 여태까지는 파일 이름만 넣었죠. 자, 여기에 그 쿠키 슬래시라는 게 없으면 그냥 홈이라고만 명시하면은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밑에 웹 inf 밑에 뷰스 밑에 여기 주석 잘못 들어갔다. home.jsp가 이 뷰 파일의 경로가 돼요. 그러니까 설정 파일에 우리가 뷰 파일의 경로를 정하잖아요. 그 설정 파일에 들어가 있는 경로가 여기까지를 넣잖아요. 앞에는 자동으로 인식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 확장자를 .jsp라고 잡아주죠. 여기서 리턴하는 거는 형태가 뭐가 됐건 이 사이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여기에 쿠키 슬래시 홈이라고 해줬으면은 뷰스 밑에 쿠키라는 폴더 말고 홈.jsp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뷰 폴더에 쿠키라는 폴더를 만들고 홈.jsp를 넣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은 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저 인풋을 포스트 방식으로 URL이 쿠키 밑에 save.do라고 하는 URL로 입력값을 쏜 거죠. 그럼 쿠키 컨트롤러에서는 쿠키 밑에 save.do 그 서블릿 계열 프로그램들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확장자를 do라고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home.jsp에서 유저 인풋이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 보냈으니까 리퀘스트 파람 유저 인풋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기본값은 빈 문자열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유저 인풋이라는 자바 변수에다 담아라 라고 넣은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넣었을 때 만약에 이 밸류를 안 적는다면은 이 변수 자체가 파라미터 이름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유저 언더바 인풋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자바에서는 스네이크 표기법을 잘 안 쓴다라는 그 부분에 충돌이 되니까 여기에 카멜 표기법으로 표현하면은 뷰 파일의 이름을 카멜 표기법으로 넣어주던가. 근데 HTML은 또 카멜 표기법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하나 넣어준 거죠. 쿠키 쓰는 법은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그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유저 인풋이란 값을 받았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값이 빈 문자열이 아니면 URL 인코딩 해야 되죠. 그래서 URL 인코더.인코드 임포트 클래스 위에 주석 달아놨어요. 간만에 한 거니까 달아놨는데 평상시에 이렇게까지 친절하게는 안 합니다. 그냥 알고 있겠지라고 전제하고 들어가요. 자, 인코딩 하고요. 인코딩 방식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unsupported 인코딩 exception에 대한 예외 처리 강제됩니다. 왜냐면 이거 오탄할까봐. 자, 인코딩을 했어요. 만약에 값이 입력을 안 했다. 그러면 빈 문자열이니까 인코딩이 영향을 안 받겠죠. if 모드로 검사했잖아요. 자, 쿠키 만드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쿠키 객체 만들면서 이름과 밸류를 설정해요. 그 다음에 유효 경로 지정해요. 유효 경로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슬래시 넣으시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쿠키가 유효한 도메인인데 이 도메인을 설정하지 않으면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이름하고 똑같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로컬 개발 시에는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상용화 시킬 때는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사이트 주소가 이렇다면은 앞에 따따따 빼고 점 찍고 주소. 나중에 이거 잘못 넣어서 로그인 안 돼요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꼭 체크하시고요. 상용화 전에. 만약에 입력값이 빈 문자열이라면 유효시간을 0으로 잡습니다. 유효시간이 0이면 즉시 삭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60초 동안 유효하게 합니다. 그리고 response.add 쿠키 해주면 되죠. 그럼 이 리스폰스 객체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리퀘스트나 리스폰스를 쓰고 싶을 때는 파라미터로 선언을 하세요. 그럼 스프링이 알아서 넣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객체를 선언하면 스프링이 넣어줘요. 그게 스프링의 장점이에요. 내가 객체를 일일이 할당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쿠키 만들고 이제 다시 아까 요 작성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작성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리턴 문자열인데 리다이렉트 콜론하고서 주소. 이게 그럼 서블릿의 리스폰스.send 리다이렉트랑 똑같아요. 페이지 강제 이동이에요. 자, 그냥 슬래시부터 하면 앞에 컨텍스트 패스에 해당하는 값은 상황에 따라서 얘가 알아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성하는 요 값은 여러분들이 메서드 이름 위에 정의하는 요 값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쿠키를 이제 읽어드릴 거 아니에요. 쿠키 읽어드릴 때 저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JSP 할 때 배열로 들어와요. 그래서 반복문 돌면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야 돼. 그게 엄청 귀찮아. 자, 스프링에서 쿠키 읽는 겁니다. 저장할 때 쿠키 이름을 myCookie라고 저장했죠? 그러면 파라미터로 선언하세요. 골뱅이 쿠키 밸류 myCookie라는 이름을 꺼내라. 없으면 공백을 주세요. 그 값을 여기다 담아요. 끝. 대신에 인코딩 돼 있으니까 디코딩은 해줘야 돼. 쿠키 처리 끝. 예전에 우리 이거 하겠다고 막 헬퍼에다가 반복문 때려박고 했던 거 있어요. 그게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원래 저는 수업할 때 그래도 기본기부터 착실히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JSP랑 서블릿이랑 방식을 다 소개했는데 사실 여기가 수업 시간이 좀 많이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음번 수업부터는 JSP랑 스프링 건너뛰고 그냥 JSP랑 서블릿 건너뛰고 바로 스프링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어차피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면은 그때 만들었던 코드를 지금 스프링에서 안 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 스프링이 알아서 쿠키가 꺼내줍니다. 내부적으로 지가 반복문 다 돌려서 우리가 원하는 myCookie라는 이름 찾아서 여기다 담아줘요. 그럼 저건 디코딩을 했는데도 한글은 깨져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여기서 디코드에서 myCookie라는 이름으로 모델에다 추가했죠. 네. 그러니까 뷰에서 읽죠. 네. 그거는 얘예요. 네. 이거는 다른 애야. 자, 지금 저렇게 컨트롤러에서 처리해서 전달한 거는 요거예요. 근데 만약에 쿠키를 다시 한번 까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털들도 쿠키 엄청 많이 써요. 자, 네이버에서 만드는 쿠키 봅시다. 되게 많죠? 블로그에서 쿠키 되게 많이 쓰고요. 자, 요런 거 봐봐요. 영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한글을 인코딩한 거였으면 중간에 퍼센트 엄청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값을 암호화해서 이렇게 된 건데 퍼센트가 없는 거 봐서는 애당초 한글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는 한글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글 쓰지 마세요. 그러면 한글을 안 쓴다면 이마만큼의 코드가 불필요해집니다. 지금은 한글을 썼기 때문에 한 거고요. 자, 쿠키 저장되어 있는 이름의 myCookie인 거 확인하세요. 자, 뷰로 갑시다. 자, 아까 myCookie라는 이름으로 지금 모델에다 추가했잖아요. 이 값을 사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변수값 출력하면 되죠. 자, choose 조건문이에요. C when test $myCookie가 빈 문자열이면은 컨트롤러에서 식별한 쿠키 없음.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변수값 출력. 위에 이거는 JSTL의 주석입니다.
HTML 주석하고 좀 생긴 게 다르죠. 일단 초록색이 아닌 게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자 지금 60초 지나서 다 없어졌을 거예요. HTML로 주석하면 브라우저에 전달이 돼요. 근데 JSTL 주석은 말 그대로 자바 주석이기 때문에 HTML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 같은 거 주석으로 남길 때는, 혹은 웹브라우저에 보이는 HTML을 깔끔하게 짜고 싶다면 이게 낫겠죠. 자, 어쨌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myCookie라는 이 출력값은 컨트롤러에서 모델에 추가한 이 변수 내용이 출력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은 여기서 얻어낸 쿠키 값인 거죠. 디코딩을 거쳐서. 지금부터 출력할 내용은 컨트롤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JSTL의 자체 기능입니다. JSTL은 자체적으로 쿠키라는 이름의 객체를 내장하고 있고요. 아까 쿠키 저장할 때 myCookie라고 저장했죠. 그러면 그 이름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널이 아니면 거기에 값을 뽑아라 라고 하면은 JSTL이 자체적으로 쿠키 값 찍어줘요. 그럼 컨트롤러 다 건너뛰어도 돼. 대신에 디코딩은 못해. 자, 한글 쓰고서 여기 코딩 할래요? 한글 안 쓰고 코딩 안 할래요?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1교시 여기까지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거는 자바 얘기는 아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다 보면 여기 폴더가 비어 있을 때 이게 폴더가 이렇게 차례대로 계층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A 밑에 B 밑에 C 이런 식으로 나와요. 폴더가 비어 있을 때.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파일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요거 선택해갖고 파일 잘못 들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지난주에도 인섭님도 나왔었고 균현님도 나왔었죠. 이런 케이스. 저도 이거 나왔었거든요. 이게 내가 겪으니까 빡치더라고. 자, 어디 갔더라? 팩트 폴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정에서요. 팩트 폴더스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 검색해서 체크 해제하시면 그렇게 폴더가 겹쳐 나오는 거 없어요. 그냥 다 트리 구조로 나와요. 아유, 이거 하니까 세상 편하더라. 이 폴더 트리가 좀 과하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상치 못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거 넣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습할게요. 3시까지 해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다음 거 넘어갈 거고, 혹시 실습 시간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일단 3시 10분에 시간 더 필요한지 여부 체크합시다. 네, 이따 봐요. 이번에는 세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세션도 우리가 했었던 거랑 내용이 동일해요. 자, 처음에 이제 세션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새롭게 추가한 다음에 이 클래스 추가하는 거는 뭐 딱히 기준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룹핑하고 싶은 대로 그룹핑하는 거예요. 서블릿처럼 뭐 그렇게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 클래스는 일종의 폴더 같은 개념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소드 지정하면 되고, 여러 번 강조하지만 메소드 이름 아무렇게나 줘도 된다 그랬죠? 보통은 이제 그럼 URL을 정할 때 땡땡땡 컨트롤러, 보통 컨트롤러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붙은 얘가 마치 URL의 폴더처럼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이 주소처럼 쓰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주소를 저는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것도 뭐 절대적인 건 아니야.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뷰 파일의 경로도 그냥 이 URL하고 똑같이 맞춥니다. 그냥 이렇게 똑같이 맞춰요, 그냥. 그래서 요 세 개가 전부 다 똑같은 이름으로 되게끔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지, 뭐 여러분들 다르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URL하고 파일만 찾아갈 수 있으면 되니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션 폴더 밑에 홈이라는 뷰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뷰는 이렇게 아까처럼 폼 태그만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의 버튼을 누르면 세션 밑에 save.do라고 하는 URL로 포스트 방식으로 날리게끔 했어요. 그럼 컨트롤러에서 세션 밑에 save.do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 날렸으니까 포스트 매핑. 자, 세션 쓰는 법은 더 쉬웠죠. 다만 JSP 같은 경우는 세션이라는 게 내장 객체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쓰면 됐었는데, 서블릿부터는 세션을 만들어냈었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그 서블릿에서 웹 헬퍼라고 하는 클래스를 썼었고, 그때 그 웹 헬퍼는 조만간 스프링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포스트 방식이고요. 리퀘스트 파라모로 유저 인풋이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 받아서 얘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인 거죠. 그쵸? 네임 속성 값을 여기다 명시하면은 그게 파라미터 이름이 되는 거죠. 걔를 유저 인풋이라는 변수에 담겠다 라고 명시한 거고, 세션 객체 생성, 리퀘스트 객체 써야 되니까 리퀘스트 선언하시면 돼요. 굉장히 드물지만 리스폰스도 써야 된다 라고 하면 리스폰스 객체 선언하시면 돼요. 걔는 클래스가 http 서블릿 리스폰스예요. 자, 이렇게 해서 request.getSession 이라고 하면은 세션 객체 만듭니다. 세션 쓰는 법은 그 다음에 별거 없었죠. session.setAttribute 이렇게 하면은 키하고 value 형식으로 세션을 저장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세션에다 담은 거예요. 자, 이거는 값이 비어있지 않을 때만 이렇게 한 거고, 값이 비어있다면 remove attribute라고 해서 이 정보 지워라 라고 한 거죠. 세션 변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remove attribute는 딱 하나만 지우는 거고, 전체를 다 지울 때는 session.invalidate 요걸 쓰면은 세션 전체가 삭제되는 거였죠. 전에 JSP에서 했었던 거니까 이거 그냥 표기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이 끝났으니까 다시 아까 그 작성 페이지로 도망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선 세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세션을 받기 위해서 리퀘스트 객체를 또 선언한 다음에, 이 모델하고 리퀘스트 객체 선언할 때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막 선언하면 돼. 얘가 되게 웃긴 게 파라미터를 만드는 족족들이 다 넣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세션 객체를 만들고요. session.getAttribute라고 해서 아까 내가 저장한 값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세션은 저장할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박싱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되니까 꺼낼 때는 언박싱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형변환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표면적인 거는 파라미터 종류를 여러 개로 하고 싶을 때 메소드 오버로드를 하느냐, 아니면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박싱을 하느냐. 메서드 오버로드를 하면은 꺼낼 때 이렇게 언박싱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파라미터별로 메소드를 다 만들어야 돼. 파라미터가 다르면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박싱을 처리하면은 메소드는 하나지만 꺼낼 때마다 언박싱을 해줘야 돼.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는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박싱을 쓰느냐, 아니면 메소드 오버로드를 쓰느냐.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열로 꺼냈고요. 만약에 꺼낸 게 널이라면 빈 문자열로 처리했습니다. 빈 문자열로 처리한 경우 건 왜 그랬냐면은,
이거를 뷰한테 보낼 건데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단일화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처리할 때 널일 때랑 빈 문자일 때를 따로 검사해야 돼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보내면은 뷰에서는 다시 또 컨트롤러에서 보낸 변수가 공백이면은 세션 없음, 그렇지 않으면 출력, 이렇게 하죠. JSTL도 자체적으로 세션 검출이 가능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세션 저장할 때 마이 세션 밸류라고 저장했죠. 저장할 때 마이 세션 밸류라고 셋 어트리뷰트에서 넣었죠. 그러면 특별히 꺼내지 않아도 JSTL은 이 이름으로 직접 접근합니다. 그냥 써요. 꺼내는 거 뭐고 필요 없어. 그냥 써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처음에 세팅할 때는 귀찮은 게 엄청 많어. 근데 세팅 코드들의 특징은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복사 붙여놓게 해서 여기만 고치면 된다예요. 지금은 우리가 매 단원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니까 그게 좀 귀찮겠지만 실제로 회사 가면은 프로젝트 하나 딱 만들면 그걸로 한 3개월에서 6개월은 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에 두세 번씩 하는 작업이 회사 가면은 보통 6개월에 한 번 하는 작업이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거 감안하면 그 다음부터 코드만 보세요. 순수하게. JSP 서블릿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편해요. 스프링이 괜히 웹 프로그래밍의 끝판왕이 아니에요. 대신에 얘가 진입 장벽이 되게 높다라는 거를 빼놓고는 한 번 적응하면 제가 다뤄본 웹사이트 프레임워크 중에 얘만큼 편한 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공부하는데 온갖 필요한 이론들은 다 빵빵하게 갖춰져 있고, 노드.js나 그런 것들은 이런 이론 수업을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면 안으로 워낙 꽁꽁 다 숨겨놔갖고. 자, 이렇게 해서 동작하면은 뭐 동작 실행 결과는 생략할게요. 어차피 아까 쿠키랑 비슷하게 동작하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또 뭐냐면은 아까 스프링 세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분명히 저거 뭔가 라이브러리 폼.xml의 라이브러리를 넣게 하면은 분명히 뭔가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저걸 안 하고 이렇게 JS 세션 하느냐. 아, 좋아 보였구나 진짜. 자, 세션하고 쿠키를 설명할 때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중요한 개념이야. 쿠키. 자, 웹브라우저가 있고요. 웹브라우저가 이제 톰캣에 접속을 하는 거죠. 이 톰캣 안에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가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르 파일 형태로 컴파일이 돼서.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는 나중에 가면 다 자바 클래스로 바뀔 거 아니에요. 걔가 그냥 동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접속을 하고 이렇게 결과를 봤죠. 이게 보통의 웹사이트를 그릴 텐데, 쿠키 변수를 어디 저장한다고요? 웹브라우저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쿠키는 여기 저장돼요. 세션은 어디 저장된다고? 세션은 톰캣에 직접 저장해요. 자, 세션으로 주로 저장하는 게 뭐라 그랬죠? 로그인 정보라 그랬죠. 자, 보통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러면 하드웨어 머신도 한 대겠죠. 하드웨어도 한 대입니다. 쿠키는 어차피 사용자가 지 혼자 웹브라우저에 저장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션 같은 경우는 이 저장 방식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물론 그 문제 생기면 좋기는 해. 왜 좋냐?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가 대박이 났다고 칩시다. 접속자가 막 몰리는 거야. 그럼 이 웹사이트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모이면 사이트가 다운되게 뻗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사이트에서 뭐라고 공지하냐면 서버 증설이라는 얘기를 꼭 해요. 서버 증설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짜로 머신을 여러 대 더 넣는 거예요. 진짜 웹서버 머신을 이렇게 여러 대를 놓고 여기다 톰캣도 깔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웹사이트 그 자르 파일을 똑같이 복사해요. 통깨 깔고 여기다가 자르 파일을 똑같이 복사를 해요. 그러면 웹사이트 사용자 그러면은 이 웹브라우저는 어디로 접속을 할까? 모르잖아요. 모르지. 뭐 어떻게 알아? 그래서 중간에다가 네트워크 장비를 하나 놓습니다. 전공하신 분은 아마 학교 벽에 이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봤을 거예요. 네트워크 구조도 해갖고.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이 장비에 접속을 해요. 이 장비가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이 웹서버 하드웨어들 중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가장 적은 장비, 그러니까 현재 접속자가 가장 적게 몰려있는 장비한테 이렇게 접속을 토스를 해요. 이런 역할하는 장비를 L4라고 해요. 되게 고가 장비예요. 전에 한번 L4 장비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접속자를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게 괜찮은데, 자, 내가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왔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용자가 또 들어왔어. 아직까지는 여기가 버틸만해. 또 사용자가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여러 명이 이렇게 접속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링크를 클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가 리다이렉트 되죠. 그러면 이제 재접속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톡해서 재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딱 들어와 봤더니 어라 여기 사람이 맞네 이제. 그럼 그때는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거야. 매번 접속할 때마다 계속 다른 장비로 가요. 자, 이제 다시 로그인 정보. 로그인 정보 얘기를 해봅시다. L4를 다시 그릴게요. 웹브라우저가 처음에 딱 들어왔더니 가운데 게 자리가 비었어. 그래서 여기로 접속을 했어요. 여기서 로그인을 한 거야. 그럼 세션은 통캣이 직접 만드니까 로그인 정보 여기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이 끝나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번에 다시 여기 들어간다는 보장 있어요? 없다 그랬죠? 일로 갔어. 세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하고 튕기네. 지금 우리가 하는 세션은요, 웹서버 하드웨어가 한 대일 때는 유효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대형 사이트 규모 같은 경우는 세션 정보가 유지가 안 돼요. 로그인 유지를 할 수 있는 스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군데 로그인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곳에 로그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알고리즘이 개발이 돼요. 한 군데 로그인을 사인이라고 하죠. 싱글 사인온 해서 줄여서 SSO 방식이라고 해요. 방식은 뭐냐면은 세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는 아무리 하드웨어가 증설돼도 여기에 인설트 했는데 다른 데 가서 셀렉트 했더니 없다. 그럼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 웹서버 하드웨어들이 공유를 해요, 다. 그래서 사이트를 증설할 때 웹서버 장비는 그냥 머신을 여러 대를 놓으면 되기 때문에 저가형 장비를 써요. 뭐 한 500만원, 600만원 요 정도 되는 장비 써도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장비는 여러 대를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대에다가 돈을 몰빵해요. 몇 억 대까지 가요. 심하면. 60억짜리 컴퓨터 본 적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세션 정보를 우리가 set attribute를 할 때마다 DB 테이블에다가 인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페이지 세션 만들 때마다 계속 인설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안 되지. 데이터가 쌓이니까. 똑같은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셀렉트를 먼저 해와. 있으면 업데이트, 없으면 인설트. 세션 정보를 삭제해, 딜리트. 세션 정보를 조회해, 셀렉트.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가미한 알고리즘으로 짜요. 나 진짜 이거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다니까. 난 이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 이 개념 나 혼자 생각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이런 개념 원래 있더라고요. 이 처리를 그냥 지가 알아서 라이브러리화 해놓은 거예요. DB 접속 정보만 세팅해주면은 테이블도 지가 만들고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우린 그냥 세션 쓰는 거야.
이 처리를 해주는 게 스프링 세션이에요. 근데 L4를 사용하는 정도의 프로젝트를 아마 경험하시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장비를 갖춘 회사라고 하면은 분명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여야 하고 돈도 회사에 좀 빵빵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규모 회사들은 이 정도 서비스를 꾸리지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관공서나 대기업, 공기업 같은데 그런데 프로젝트는 100%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일반 기업체는 이런 환경으로는 힘드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관공서 프로젝트는 개발자는 공무원 없어요. 이런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려면은 SI가 제일 빨라요. SI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네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인력 파견 업체예요. 저거 생각하면 돼. 왜 길 가다 보면은 왜 그 인력 속에서 있죠. 인력 속에서요. IT 전문 인력 속에서예요. 얘네가 중간에 이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얘네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돈 받고 중간에 수수료 떼고 나한테 주는 거지. 이제 가끔 이제 드라마들 같은 데서 이렇게 돈 떼어 먹는데 엄청 많이 떼먹는 애들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 자체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은 그 돈, 내가 만약에 내 실력이 월급을 200만 원 정도 받을 정도의 실력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200만 원 줘. 대신에 이렇게 소개하면은 돈이 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한 400 받아요. 그래서 지가 200을 떼고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받을 돈을 중간에 없고 그러진 않아, 보통은. 근데 문제는 한 달이 걸쳐서 남의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대우가 좀 안 좋아요. 일이 힘들고. 그래서 SI 업체 잘못 파견 나가면은 몸 버리고 마음 상하기 쉽다라고 얘기하는데 취업은 엄청 빨리 돼. 그래서 보통은 SI 업체에 취업하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근데 거기에 말을 조금 더 붙여서 만약에 SI밖에 선택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1년은 버티세요. 1년만 버티면은 일단 이 환경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대용량 아키텍처를 보는 거랑 쪼까쪼까한 동네에서 노는 거랑은 진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시스템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은 고작 해봐야 여러분들 데스크탑 아니야. 몇 억짜리 되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개발 메커니즘부터 달라요. 확실히 경험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1년만 버텼다? 장담할게. 잡코리아에 이력서 띄우면은 오는 전화 귀찮아서 전화 꺼버릴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연락 올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나라 IT 최대 막장에서 1년을 버텼다라는 건 어디 갔다 놔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런 의미에서 SI 1년 버티는 거는 나름 가치는 있는데 2년차까지 가지는 마세요. 많이 힘들어. 1년 굴러가면 배울 거 충분히 배우고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1년 정도 버티는 가치는 있어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피할 건 아니라고 봐. 자, 여기서 얘기한 거 첫 번째, 싱글 사인온의 개념. 이게 스프링 세션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싱글 사인온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먼저 섭렵을 해야 돼요. 스프링에서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야 얘를 온전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대형 하드웨어 장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 관공서나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 필요는 있긴 한데, 뭐 내가 공무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대기업 입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SI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SI는 말리긴 하지만 그래도 눈 딱 감고 1년 동안 빡세게 굴러보겠다. 군대 3년도 버텼는데 이건 다 버텨, 1년은. 그런 생각으로 1년 정도 경험하는 거는 힘들긴 하겠지만 그만큼 가치는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학원에서 취업 소개시켜주는 게 아마 거의 다 SI일 거예요. 보통 이제 SI 업체면은 다들 어디서 어설프게 들어갔고 SI면 무조건 취업 안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학원은 난 소개해줬는데 네가 안 한 거다 라고 그냥 쫑치는 거야. 우리 제가 있던 데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무조건 기피할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고 SI 골라가지는 마세요. 일부러 들어갈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데는 아니야. 근데 적어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저도 SI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일단 참여 프로젝트 이름 자체가 겁나 뽀대나. 예전에 제가 SI에서 했었던 게 국토교통부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거였거든요. 일단 이름만 보면 오 하거든요. 이력서에 한 줄 넣기는 정말 좋아요. 자, 세션은 별거 없죠? 실습합시다. 근데 이거는 요번에 진행할 내용은 스프링 AOP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프로젝트 생성은 뭐 기존의 다른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자, AO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프링에서 객체 의존성 주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객체 의존성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이 객체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인터페이스를 공부하는 제일 큰 이유인데 정작 자바 기본에서 인터페이스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안 해줘요. 자, 제가 기본 자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폴더를 닫고 그냥 일반적인 자바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냥 심플한 기본 자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덧셈이라는 기능의 계산을 수행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통해서 연산의 결과값을 리턴 받도록 할 겁니다. 자, 임의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뭐 calc.java 라고 만들어서 여기에 public int sum 그냥 프로세스라고 하죠. int x, int y 해서 얘가 return x 더하기 y 그냥 간단한 기능이에요.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쓸 건데 calc 타입의 c는 ucalc 만들고 c.process 100과 200의 합산 결과를 받아서 출력해라. 별거 없죠? 자, 그럼 단순히 그냥 덧셈 결과 받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을 하고 싶었다, 사실은. 그러면 얘는 이 calc 클래스를 고쳐야 돼요. 그리고 calc 클래스가 없으면 현재 이 메인 클래스는 성립이 안 되죠. 이 상태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래스의 기본 개념이잖아요. 이 상태를 이 메인 클래스가 calc에 의존한다라고 표현해요. 그쵸? 메인 클래스는 얘한테 의존하잖아요, 기능을. 어떻게? 강하게 의존한다. calc가 없으면 얘는 동작 자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상태에선. 그리고 calc의 기능이 바뀌면 메인의 기능도 같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기능을 변경하고 싶으면 이 클래스를 고치는 수밖에 없죠. 그럼 강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calc 서비스라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얘는 퍼블릭 인터페이스 CALC 서비스 퍼블릭 인트 프로세스 X를 받고 Y를 받아요. 왜 I가 대문자로 들어갔을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CALC 서비스 IMPL 1. 자, 이렇게 받으면 얘는 무조건 여기 있는 걸 재정의해야 되죠. 그래서 재정의를 합니다. 자, 얘가 리턴하는 거는 리턴 x 더하기 y예요. 하나 더 만들게요. CALC 서비스 IMPL의 투점 자바. 자, 그럼 또 재정해야 되죠? 이거 단축키가 있을 것 같은데. 얘는 return x 빼기 y입니다. 자, CALC 서비스 IMPL2 CALC 위에 게 오타가 났고 아래 게 오타가 났구나. 자, 그럼 앱 입장에서 더하기를 하고 싶으면 CALC 서비스 IMPL 원타입의 C는 new. 이렇게 하면 얘는 덧셈 결과를 반환하죠. 그쵸? 그리고 빼기를 하고 싶으면은 클래스를 바꾸면 돼요. 그쵸? 이런 빼죠. 근데 아직까지도 의존성은 강한 의존성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CALC2가 없어지면 이거를 다 고쳐야 되잖아. 근데 여기를 인터페이스로 선언해버리면 말 되죠? 인터페이스 부모로 선언하고 자식으로 할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코드 바뀌어요? 자, 그럼 현재 빼기. 그리고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는 전부 프로세스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어요. 전부 다 호출하는 이름의 프로세스지만 동작은 각각 다르죠. 이걸 다형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바에서. 그럼 내가 더하기 하고 싶으면 할당만 바꾸면 돼. 이 상태를 약한 의존성이라고 해요. 자, 결국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사용하는 거를 얘한테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언과 할당이 모두 똑같으면 이 클래스가 없으면 대안이 없는데, 지금은 인터페이스로 선언했기 때문에 할당되는 게 얼마든지 바뀌어도 되죠. 다른 대안이 있는 거죠. 이거 약한 의존성이라고 해요. 의존성 주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상태예요. 메소드 하나 더 만들게요. 얘한테 CALC 서비스 타입의 객체를 파라미터로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 헬로로 호출할 때는 객체를 파라미터로 줘야 돼요. 그럼 이때 헬로로 호출하면서 내가 어떤 객체를 파라미터로 주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지죠. 그쵸? 더하기, 빼기. 어떤 메서드가 동작하는데 필요한 객체를 파라미터로서 전달하는 거를 의존성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주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약한 의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 선언을 IMPL1으로 선언했으면 반드시 그 객체만 줘야 돼. 근데 인터페이스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상속받는 뭘 줘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약한 의존성이라고 해요. 스프링에서 의존성 주입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스프링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자동으로 해줘요.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해 주는 걸 자동으로 해줘요. 대신에 모든 기능엔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필수사항이야. 이걸 AOP라고 해요. 자, 다시 스프링 프로젝트 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웹 콘피그라고 해서 환경 설정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프링이 어떤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아까 객체 주입을 자동으로 해준다 그랬잖아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구현체라고 해요. 구현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당을 자동으로 해주지. 그 말은 즉 어떤 클래스를 자동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프링이 자동으로 인식하는 클래스를 컴포넌트 혹은 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스프링 데브툴스에서 실행할 때 보면은 그 섹션 중에 빈이라고 나오는 섹션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스프링이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클래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를 스프링이 자동으로 객체를 만들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원래 예전에는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클래스 위에 붙였어요. 근데 이것도 일종의 클래스예요. 얘가 파생이 되면서 몇 가지로 세분화가 됐는데 대표적인 게 골뱅이 컨트롤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골뱅이 컨트롤러라고 붙이면은 스프링이 그 클래스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온갖 서블릿에서 가져야 되는 기능들을 자동으로 다 때려박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서드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라는 것도 컴포넌트에서 파생된 그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여기 골뱅이 컴포넌트라고 기입하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은 골뱅이 서비스라고 하는 자료도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두 가지를 막 혼용해서 뭘 써야 돼? 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도찐개찐이에요. 얘네들끼리. 자, 그래서 오늘 예제에서는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추가했고요. 여기에 아까처럼 mycalc 서비스라는 애를 만들었습니다. 인터페이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현체, 보통 서비스 패키지 안에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거기에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IMPL 패키지 안에서 구현체를 만들어요. 구현체를 만들면서 모든 구현체 위에는 골뱅이 서비스라고 부과하세요. 모든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에 이거를 명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는 스프링이 자동으로 인식해서 객체 할당을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SLF4J는 얘가 만들어졌다는 거 확인하려고 로그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어요. 이건 SLF4J랑 요거는 없어도 되는 건데 얘가 자동으로 생성됐다는 걸 확인하려면은 생성자가 돌았다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를 넣은 것 뿐이야.
보통은 귀찮으니까 생성자 안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스프링으로 하여금 요게 붙은 애들을 자동으로 스캔해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조금 옛날 버전에서는 이 환경 설정 클래스, 환경 설정 클래스가 지금 우리가 인터셉터 등록했던 건데, 얘도 환경 설정 클래스고, 이 메인 있는 거 있죠, AOP 어플리케이션, 얘도 환경 설정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잖아요. 이거 이 웹 콘피그 클래스 따로 안 만들고 싶으면 AOP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상속받고 이 메서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합쳐버려도 돼. 근데 그냥 용도를 좀 구별하고 싶어서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자, 얘한테 컴포넌트를 스캔하라 라고 해서 골뱅이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어노테이션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패키지만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스캔하고 싶은 패키지 이름을 적어줘요. 배열이죠. 콤마로 나눠서 여러 개 적어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다가 그 스터디.스프링. 프로그램 이름이 AOP에 이번 거는 AOP.서비스라고 지정해주면은 실행할 때 이 패키지와 이 패키지 하위의 모든 패키지를 스캔해서 스프링에 등록합니다. 이 패키지 안에서 골뱅이 컴포넌트 혹은 골뱅이 서비스라는 게 있는 애들만 스캔해서 자동으로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프링이 버전업이 되면서 아직도 이렇게 명시하는 책이나 인터넷 자료 되게 많아요. 아직도 이거 쓰고 있고. 근데 스프링부트가 버전업 하면서 우리 메인에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붙어있죠. 얘가 컴포넌트 스캔을 상속해요. 그러니까 이걸 명시하면 굳이 컴포넌트 스캔을 안 넣어도 되는 거야. 대신에 이걸 부여하면은 이걸 갖고 있는 클래스, 얘가 지금 프로젝트 요만큼에 있잖아요. 이걸 부여하는 걸 갖고 있는 클래스가 위치하는 패키지부터 하위 패키지까지 다 검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가 패키지 따로 넣어도 다 인식된 거예요. 옛날에는 컨트롤러 패키지 분리하려면 세팅이 엄청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얘가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이 이거 하나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게 돼버렸어. 근데 아직도 옛날 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 범주를 다 스캔 뜨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콕콕 집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자기 손 안 거치면 불안해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옛날 방식으로 수동으로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안 좋으면 얘네가 이걸 굳이 괜히 기본으로 넣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뷰는요, 변수값 2개 받아서 출력만 할 겁니다. 대신에 이 변수값 2개를 이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걸 쓸 거예요. 이것도 코드가 변천사가 있어요. 자, 객체를 선언해요. my calc 서비스라고 되어 인터페이스 객체를 선언했죠. 선언하면서 골뱅이 오토 와이어드라고 넣어주면 스프링이 객체 할당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거 없이 쓰면 에러나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없이 가동을 하면 보기 좋게 에러나. 아, 에러가 보기 좋진 않겠구나. 자, 에러가 나요. 뭐라고 에러 났냐면은 this.mycalc 서비스가 널이다라고 났어요. 맞는 말인 게 나는 이 객체를 할당한 적이 없는데 다짜고짜 메서드 호출하라고 하니까 얘 입장에서 널 포인트 익셉션 난 거예요. 자, 중단. 근데 여기다가 오토 와이어드라고 넣으면 다시 가동할게요. 이 어노테이션 바꾸면 껐다 켜야 돼요. 이거는 새로 고치면서 안 먹더라고.
자, 제가 지금 이 객체 할당 직접적으로 U에서 할당한 적 없죠. 하지만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을 자동으로 했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면 결과가 나와요. 객체 할당이 자동으로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객체들 위에 다 오토와이어드만 넣어주면은 실행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스프링 실습 예제를 코드를 보면은 자, 옛날 버전이에요. 보면은 오토와이어드 계속 들어가요. 객체 쓸 때마다 오토와이어드. 이게 처음에는 오 신기하다 했는데 몇 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귀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스프링 개발팀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오토와이어드를 객체마다 쓰면 나중에 그 스프링부터 경고 메시지가 뜬대요. 스프링 개발팀에서는 생성자 객체 주입을 권장합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뜬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멤버 변수 선언하면 보통 멤버 변수 생성자로 받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dis.mycalc 서비스는 이거 이렇게 파라미터 받은 거 참조시키죠. 그럼 멤버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여기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콤마 찍어서. 그쵸? 이 생성자한테 오토와이어드 하나만 넣어주면 스프링이 알아서 생성자 파라미터 다 만들어서 넣어준대요. 한 방에 끝나는 거지. 이걸 더 권장한대요. 그만 자라 좀. 중요한 거 설명하는데 눈이 반쯤 감기면 어떡하니. 이게 스프링의 핵심인데. 자, 여기까지가 현재 스프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든다. 인터페이스가 다르다고 칩시다. 1, 2, 3, 4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객체를 선언하면은 내가 굳이 이 기능을 안 넣어도 스프링이 알아서 주입을 해준대요. 이것까지가 현재 스프링인데 우리는 프로젝트 설정할 때 기본 라이브러리 중에 스프링 데브툴스, 스프링 웹, 그 다음에 또 뭐 참조하죠? 롬복 참조하죠. 롬복 기능 중에는 골뱅이 데이터라고 하면은 게터 세터를 다 만들어주고요. 투스트링 만들어주고요.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줘요. 기본 생성자는 어떤 거라고? 파라미터 있다 없다? 없다. 롬복 기능 중에 required args constructor, args 아기먼츠예요. 파라미터 뜻하는 거예요. required는 필수예요. 필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생성자 대신에 조건이 붙어요. 상수를 만들래.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상수로 선언하고 요거 한 줄 위에 딱 때려 박으면 내가 객체를 한 개를 만들건 100개를 만들건 스프링이 다 만들어줍니다. 생성자 호출됨이라고 메시지 떴죠? 결과 그냥 나옵니다. 스프링의 핵심은 이거예요. 객체 자동 생성. 객체를 스프링이 만들어서 적절한 데다가 알아서 때려 박아줘요. 이걸 객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 비즈니스 로직 만들 때 인터페이스 먼저 정의하라고 했었죠. 업무 목록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구현체 클래스를 쭉 만들어 놓으면은 그 클래스들을 스프링이 알아서 할당해서 넣어줄 거예요. 이게 정립이 되면은 실제 내가 코딩해야 되는 양이 한 60% 정도가 빠져요.
어마어마한 프레임워크야 얘는. 자, 지금 얘기한 게 생성자 의존성 주입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요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구현체 위에 골뱅이 서비스라고 때려박아라. 딱 요거 두 줄밖에 없어서 시스 코드 자체는 별게 없는데 지금 설명한 이 스토리 라인을 면접 때 물어봤다는 거를 이력서에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을 꼭 정리해서 가지고 계세요. 자, 요 방식은 생성자 의존성 주입이라고 합니다. 생성자를 통해서 다 때려박는다. 하나씩 개별적으로 넣는 건 그냥 객체 의존성 주입. 용어가 뭔 상관이겠냐마는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 readme.md를 굳이 정리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일부러 이 파일은 말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페이퍼로 정리하면 만들어야 될 코드만 제시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페이퍼 정리를 일부러 안 했어요. 자, 아까 쿠키 세션에서 했었던 이 파일을 여기다 하나 복사해서 넣을게요. 그래서 6 AOP라고 만들고, 자, 패키지 정보는 start.spring.aop, 그 다음에 아티팩트 아이디도 AOP가 되겠죠. 생성 똑같이 하면 돼요. 세팅 똑같아. 근데 스프링의 객체 의존성 주입, 인터페이스로 비즈니스 로직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구현체 클래스, 구현체 클래스는 뭐뭐뭐 IMPL로 끝나요. 보통 네이밍 규칙이 그래요. 클래스를 정의해두면 스프링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선언문을 통해 구현체의 객체 생성 및 할당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스에 정의하는 거죠. 자,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mycalc 서비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제 만들 때 패키지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 보고서 알아서 이제 그 소스 잡을 수 있죠. 점 자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만들어요. 얘는 mycalc 서비스 impl.java. 근데 만들다 보면 이제 클래스 이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C 계열 개발자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 이름 너무 길다고. 근데 오히려 자바 개발자들은 C 개발자가 하는 걸 또 되게 싫어요. 이게 만약에 C 스타일이었으면은 mycsi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들은 C 개발자를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약자 좀 그만 만들어 쓰라고 그러면서 되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취향은 어떤 거예요? 사실 저는 약간 자바 쪽이에요. C 쪽 하는 거 보면 뭐 이상한 기호 같아. 근데 코드 내용은 따지고 보면 똑같아요. 네이밍을 어떻게 하는데 우리 집 멍멍이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으나 기억 이응이라고 지냐 그 차이인데 왜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별거 아닌 걸로 되게 자존심 싸움들 많이 해요. 도찐 개찐이야. 프로그램은 똑같은 거야 어차피.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가 더 좋다고 하는 것만큼 편협한 생각이 없어요. 한 20년 하니까 다 똑같아 보여. 그러니까 무슨 언어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는 애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하지 마세요.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야 돼. 자, 구현체 만듭니다. 자, 구현체를 정의해요.
모든 구현체 클래스 위에는 골뱅이 서비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모든 구현체 클래스의 클래스 정의문 위에는 골뱅이 서비스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과 추가, 학과 수정, 학과 삭제, 학과 목록, 상세 보기 이런 것들, 로그인, 회원정보 수정 이런 것들 다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컴포넌트 스캔이라는 걸 해야 돼요. 3. 원래는 환경 설정 클래스의 아래와 같이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골뱅이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패키지 1, 패키지 2, 패키지 N 이런 식으로 넣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스캔하고 싶은 패키지를 지정을 하는 거였는데 최신 스프링에서는 메인 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이름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이 최신 스프링에 이 컴포넌트 스캔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스캔을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메인 클래스 하위의 모든 패키지가 자동으로 스캔됩니다. 됐죠? 그래서 컴포넌트 스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할 게 없어요. 네 번째, 객체 주입받기. 자, 첫 번째가 의존성 주입받기. 객체별로 객체 주입. 멤버 변수로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선언하고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선언하고 오토 와이어드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식이었죠. 생성자를 통한 의존성 주입.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오토와이어드 없이 선언한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생성자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생성자 상단에 오토 와이어드를 명시하는 방법이에요. 하여 스프링으로부터 객체를 주입받음. 그래서 오토 와이어드를 생성자 앞에 놓는 거죠. 퍼블릭 클래스 투 컨트롤러 이렇게 있다면 이건 예시예요. private mycalc 서비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토 와이어드를 정의한 생성자를 갖는 거예요. 여기서 파라미터를
정의하면서 이것도 넣어줘야 된다. this.mycalc 서비스는 이것도 다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 생성자를 스프링이 호출해 주는 건데, 호출하는 과정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롬복을 통한 자동 의존성 주입. 롬복이 그 멤버 변수를 생성자로 갖는, 파라미터로 갖는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활용한 거죠. 단, 객체를 자동으로 주입받을 경우 상수 형태로 선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풀 컨트롤러 위에 요거 하나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 넣어주고, 얘가 파이널이 붙으면 생성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전체 의존성 주입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한 건데,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스프링 책 중에 되게 유명한 게 토비의 스프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거의 두께가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들 핸드폰의 두께가 아니라 핸드폰 면적만한 두께책 2권으로 돼 있어요. 그 스프링 개발자 옛날에 그거 다 공부했거든. 거의 스프링 개발자들한테 성서 같은 책이에요. 진짜 방대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말 엑기스만 요약한 거예요. 내가 어제 이 예제만 2시까지 만들었거든. 근데 어저께는 페이퍼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지 감이 안 오더니만, 설명하면서 보니까 정리가 좀 되네요. 자, 위에는 이제 설명이었고, 컴포넌트 스캔은 이렇게 하면 되는, 그래서 결국은 VS 코드 환경으로 스프링 부트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 없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컴포넌트 스캔 요거는 이클립스라면 이것도 쌩 난리 쳐야 돼요. 의존성 주입밖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죠. 필요한 경우에. 근데 결국은 컨트롤러 위에 요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작업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위에 붙어 있는 생성자를 통한 의존성 주입이라든지 객체 이런 거는 다 옛날 거니까 이제 제끼고, 이제는 요거 한 줄 때려 박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컨트롤러니까 위에 컨트롤러 같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실습으로 진행할 AOP 컨트롤러입니다. 자, 간단하게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객체 주입 자동으로 받고 메소드 호출해서 값 리턴 받은 다음에 모델에 넘겼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뷰에서 받은 거 넣어주면 되죠. 어디 갔어? .jsp 실습. 자, 위에서도 실습하실 거는 제가 옆에다가 실습이라고 붙여줄게요. 파일이랑 옆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파일 보냈고요. 오늘 수업 진도는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에 2단원 정도, 프로젝트 2개 정도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실습 마무리 하시고 각자 수업 정리하시면 되고요. 한번 개념 쭉 정리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30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설명한다고 했는데, 실습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한 1, 20분이면 끝날 실습이긴 해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가벼운 내용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스프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면접 때도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내용들 꼭 잘 숙지하시고요. 요거 기반으로 요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이제 내일부터 DB 연동이 가능해져요. 내일은 마이바티스 연동하고요. 그다음에 단위 테스트라고 하는 그 개발자 활동 중에 중요한 활동이 하나 있는데 유닛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개발자는 테스트도 코드 짜야 돼요. 테스트용 코드를 따로 짭니다. 자, 그럼 내일 마이바티스라면은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겠어요? 이전에 작업해놓던 메퍼드를 챙겨놓으세요. 그거 그대로 씁니다. 지금 와서 SQL 다시 하진 않아요. 예전에 썼던 메퍼들이 있어야 내일 실습이 가능합니다. 자, 각자 실습하고 정리하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녹화 끌게요.